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획을 철회하고 또 조건 없는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승부수를 던진 이유 알아봅니다. 곧 출범할 것 같았던 국민의힘의 선대위 다음 주로 수년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한길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다는데 김 전 대표 측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화가 나쁘지 않았다는데 홍 의원 이후에 선대위 참여 강요는 부당한 횡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봅니다. 이외에도 퇴근 시간대 지옥철에 등장한 장군 복장의 남성, 또 말벌과 불개미로 만든 담금주의 효과에 대해서도 준비했습니다. 어제 오늘 춥진 않은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하늘이 온통 뿌연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평년 기온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2도로 어제보다 3도, 평년 기온보다는 9도가량 높았는데요. 한낮에도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늦가을을 느끼기도 잠시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부천 오종동이 86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충북 괴산읍 52, 대구 침산동이 6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9도, 부산과 울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영하권 추위가 당뇨병과 관절염의 특효약입니다. 이 언뜻 사진을 보기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호정 기자, 이 당뇨병이랑 관절염이 사실 잘 안 낫는 거거든요. 특효약이 나왔나요? 네, 특효약처럼 팔았지만 사실 아니었던 불법 식품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품들이었는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술을 만드신 거죠? 불개미를 잡아서 술을 부은 겁니다. 아, 불개미는 어디서 잡았는데요? 산행하다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위치 확인을 해놓고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그때 채취해서 술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판매했죠? 기억은 잘 안 되지만 그 평택에 있는 개인 판매하시는 분한테 몇 병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개미는 먹어도 됩니까? 통증 완화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소비용으로 몇 병 준비를 했는데 몸에 좋다고 있으면 좀 몇 병 달라 해서 그냥 몇 병 드린 것뿐입니다. 네, 불개미는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에 몸에 네. 좋다고 해서 몇 병 담갔다가 지인에게 팔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꿀 안에 벌이 보이죠? 벌이에요? 산채로, 네, 말벌인데요. 산채로 저렇게 말벌을 꿀에 절인 거고요. 네. 그 옆에도 이제 벌을 담금주로 만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벌과 불개미로 담금주 그리고 꿀절임을 만들어서 판 업체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말벌과 불개미는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식품으로 먹을 수 없는 곤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식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업체 5곳이 적발이 돼서 식약처는 경찰에 넘겼고요. 이렇게 네. 회수한 제품들은 전량 폐기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식약처가 저 업체들을 적발한 이유가 지금 이 불개미 말벌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긴 했는데, 그럼 안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좀 위험할 수 있어도 효과가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제품을 팔 때 이 제품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에도 좋다라고 네. 홍보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만병통치약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망병통치약처럼 팔린 건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련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래서인지 이 한 병에 최대 20만 원 가량의 굉장히 비싸네요. 높은 비용에 팔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식약처는 이런 효능,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네. 프레스룸이 관련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원료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인이 안 된 경우예요. 그래서 그 원료를 사용한 식품 자체도 안전하다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식품은 의약품과는 다르게 누구나 섭취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병 예방 치료나 효과가 식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 먹는 약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곤충이 식품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식품에 쓸 수 있는 약초나 곤충은 모두 법으로 하나하나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말벌과 이런 불개미는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말벌에는 이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맹독성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심할 경우에는 기도를 막아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곤충이나 약초 이런 재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쓰이는 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지 그걸 확인하려면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보니까 심지어 효과마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호정 기자, 이 많은 말벌이랑 불개미를 대체 어디서 낳는지 궁금해요. 네, 이 방법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말벌 무료 퇴치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말벌을 공짜로 제거해주겠다라고 홍보를 해두고 요청이 들어가면 현장에 가서 이 말벌을 채취해 오는 시기였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말벌로 당금줄을 담그고 꿀다림을 만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생 불개미들은 주로 이 지리산 인근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서 만병통치약처럼 판 이 상황인데 한 병당 최대 20만 원씩이라고 했잖아요. 무려 2,600만 원 어치를 불법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니까 말벌이랑 불개미를 공짜로 잡아준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판 게 지금 문제긴 한데 이게 사실 민간요법 영역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안전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판매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민간요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네. 경우 대비 또 일반 시중에 없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부풀려서 또 팔면 정말 효과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또 사기도 네. 하거든요. 흔히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급체했을 때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트름이 나오면서 이제 소화가 됐구나. 이게 뻥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전혀 증상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것처럼 실제로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것조차도 사실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말벌집, 불개미 같은 경우도 그냥 효과만 없는 게 아니고 자칫 말벌 같은 경우는 자칫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기도 막힘 현상까지 오게 되면 사망하는 그런 부작용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과연 이제 민간요법에서 좋다는 건강식품격으로 좀 먹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홍보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맞는 건지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완전히 다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식품의약품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카테고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라는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또는 이제 부작용은 없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식품의약품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면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게 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약을 뭔가 병을 낫자고 지금 먹는 건데 이 자칫 잘못하다 이병통지서 수령 불분명인데 이 사진이 아마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익숙한 얼굴이죠.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네. 아직도 군입대 그리고 병역 기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법정 싸움 중입니다. 이미 한 차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취지의 소송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내서 승소한 바가 있는데 이후에도 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씨가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 3차 공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 씨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거 병무청에서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전 소송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을 짚지 않았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유 씨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은 병역 기피의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 씨 측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건데 유 씨 측은 병무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입영 통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네. 병무청에 직접 확인해봤죠. 네, 병무청은 어제 보도 자료로 일단 유 씨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먼저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에 공익요원으로 소집 예정이었는데 본인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해명인 건지 좀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 병무청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병무청 관계자 애초에 자신의 소집 날짜가 언제인지를 유 씨가 몰랐다면 네. 어떻게 연기 신청서를 낼 수가 있냐. 거기다 신청서 서식에 보면은 본인 서명란이 있는데 여기에 스티브 유 씨나 아니면 가족이 직접 서명을 해야지 이 신청서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처리가 된 거니까는 결국은 본인도 소집 날짜를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게다가 200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소집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집서를 받는 겁니다. 통지서를. 네.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나 본인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번 소송은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16일에 마지막 변론을 듣습니다. 이후 3, 4주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내년 1월쯤에는 판결 내용이 나오겠죠. 지난번에는 파기환송심까지 거쳐서 유 씨가 이겼는데 이번 소송 판결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병무청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입영 연기를 하려면 결국 입영 통지서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티브 유는 말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병무청의 이 설명인 건데 이 스티브 유 씨 사실 이전에 이 개인 방송에서도 이 사과한다라는 이런 뜻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때 그 모습 한 번 더 보고 올까요? 예.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나이 제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군대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참 아무튼 저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분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말을 못 이을 정도로 울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이 저렇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와서 다시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TVU 같은 경우는 벌써 재판이 지금 20년째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되고 있고 또 이게 우여곡절을 좀 거쳤죠. 처음에 LA 총영사관에서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사실은 이 처분을 잘못됐다고 해서 유치 측이 이제 소송을 했고 또 승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이 이제 내려지는 단계인데요.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 통보하는 저기 기억이 안 난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앞두고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결정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또 한 번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일단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결국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됐고 본인이 이제 입영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받았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지금 와서 통보받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재판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연기를 더 진행을 시켜서 논란을 더 하게 하는. 왜냐하면 지금 유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활동을 해야지만 또 중국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한 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논란을 제기해서 만약 이게 이제 논란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재판이 또 한 번 연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판 전략 차원에서 이거 다시 못 받았다. 아주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현종 위원의 말씀처럼 이번 소송 굉장히 좀 길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먼저 번에 뭐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어쨌거나 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번 소송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저희가 프레스룸 시간에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장군 등장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 네, 김현 기자. 이 장군 허장군인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어제 퇴근길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역에 갑옷을 입은 남성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군 누구인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신들을 다 내자. 후보님, 직접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복잡합니다. 네, 이게 이 전설이 이렇게 많이 탔을 때 이 골드라인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일부러 뭐 장군 목 입고 왔지만 뭐 이거는 또 색다른 이벤트니까.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김포는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김포 쪽으로 갑니다. 네, 지하철에 나타난 장군, 다름 아닌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였습니다. 허경영 후보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 김포공항역에 저렇게 장군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요. 네.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30여 분간 지하철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눈길을 사로잡은 이제 허경영 장군의 등장에 이제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드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허경영 후보의 장군 복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 8월에 이제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도 이제 저 똑같은 갑옷 차림에 백마까지 타고 등장을 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장군 갑옷으로 이제 화제를 모은 허경영 후보, 이번에 왜 지하철을 방문했냐는 질문에 김포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지옥철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5호선과 9호선 지하철을 이제 서울, 지하철을 인천 그리고 경기도까지 연장을 하고 수도권에 외곽 순환 철도를 만들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약까지 홍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허경영 후보 좀 색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왜 장군 복장을 하고 이 지옥철을 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김포 지옥철 이 문제 지적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은영미 위원님, 네. 뭐 흔히 씬 스틸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허경영 후보는 뭘 해도 일단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 갑옷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허경영 후보가 뭔 퍼포먼스를 하니까 네. 하면은 꼭 언론들이 다뤄줘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이 또 다뤄주고, 그러니까 홍보가 되고. 그래서 원래 이제 허경영 후보 하면 좀 허황된 공약을 내놓는 후보에서 그냥 웃고 마는 후보, 재미있게 보는 후보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이 됐는데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여야 각 당 그 양당 후보 빼고 제일 높은 지지율 나왔죠. 한 1%대 지지율이 네.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위였었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현금 복지로 이렇게 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 복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허경영 후보가 내놨던 그 뭐 결혼하면 몇 억, 뭐 얼마, 뭐 애 낳으면 얼마 이렇게 주던 그게 현금 복지랑 상당히 닮아 있다. 그리고 여야 후보들이 요즘에는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 복지로 해서 그런 비슷한 공약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네. 허경영 후보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거죠. 선견 지명이 있었나 뭐 하면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는데 물론 이제 허경영 후보의 그런 공약에는 정확적인 과학적인 뭐 재정 소요라든가 이런 근거 없이 이제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아마 그래서 최근에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 주말에 또 허경영 후보의 그 투표 동료 전화가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뭐 그랬다고 해서 허경영 후보를 뽑지는 않겠지만 그게 관심을 끄는 거는 좀 신선했다고 보고요. 투표를 좀 해야겠구나라고 다시 관심을 끄는 주의 환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사실 문제가 많은 라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GTX 노선 확장할 때 그때도 문제가 많이 돼서 일부 이제 지자체장이라든가 거기 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체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확실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허경영 후보가 계속 퍼포먼스를 해서 자기 마케팅을 하려면 사실 투표 동료 전화도 사실 신선했고요. 이것처럼 여야 후보들의 큰 대선 공약에 가려져서 관심이 좀 외면받고 있는 어떤 민생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 또 언론들이 또 다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는 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만약 계속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하면 관심은 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허경영 후보가 좀 다소 재밌는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이 허 후보가 받는 이런 관심,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반감 같은 게 좀 반영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야구장 등장 김혜경, 선거법 위반 대 허위 유포입니다. 이 낙상 사고로 한동안 이 공개석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어제 야구장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 모습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그 성남시장을 할 때 KT 위즈 창단을 지지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이 KT 위즈가 경기도 영도 구단이기 때문에 제가 KT 위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직후에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에 그 수원으로 응원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직관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KT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경기가 되면 좋겠고요. 제 개인 소망이라면 그냥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어떻게?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네, 굉장히 이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인데 이 유호정 기자, 김혜경 씨 다친 거는 다 낫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상 사고 이후 9일 만에 첫 공개 행보였는데요. 네. 얼굴에 눈에 띄는 상처나 흉터는 보이지 않았고요.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야구장 안에서 시민들이 셀카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응하면서 소나트를 그리는 등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관심을 끌었던 게 이 후보와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였습니다. 야구장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이동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이 경기장 안에서는 귓속말을 나누는 등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습 보시면은 커플룩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안에 밝은색 티셔츠에 야구 점퍼를 입고 베이지색 계열의 바지를 입어서 정말 커플룩 일부러 연출한 것 같은 이런 룩도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네. 이날 아내와 두 부부만 간 게 아닙니다. 그래요? 김응용 전 야구 대표팀 감독도 갔거든요. 바로 이 후보 옆에서 직관을 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하다 보니까 온 관심이 이렇게 두 부부에 쏠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점퍼를 지금 KT 점퍼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나는 KT 응원한다. 이게 딱 얘기를 밝혔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 야구 직관하러 갔었을 때 뭐 이 팀도 좋고 저 팀도 좋고 좀 두루두루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밝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 시리즈 직관에 나선 건 윤 후보죠. 1차전 경기에 갔었는데 네. 사실 윤 후보는 두산 베어스 팬으로 한때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 두산 베어스 잠바도 아닌, 그렇다고 KT 잠바도 아닌 국가대표 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네, 특정 구단을 응원하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죠. 그에 네.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 뭐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이 연구인 KT를 응원하는 게 당연한 그림 같으면서도 이 윤 후보와 비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본인이 승리 요정임을 자처했습니다. 내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에 가서 당시 역전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아내가 그럼 두산은 어떻게 라고 걱정을 할 정도였거든요. 들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건 알아서 하겠지.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날 이 후보 바람대로 KT가 승리를 했고요. 창단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승리 요정을 자처하고 경기 지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아마 이날 승리를 KT 선수와 감독들 다음으로 기뻐한 사람이 이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주 이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차별화는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치인의 행보는 다 의도한 바가 있는 거겠죠. 일단 저렇게 부인하고 아마 같이 동행한 거는 최근에 이제 이랬던 부인의 낙상 사고가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소문을 불러일으켰고 네. 또 최근에는 수행원의 그 특이한 복장 때문에 또 많은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이 후보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김혜경 씨가 이렇게 동행한 것은 일단 이 논란은 좀 끝을 내겠다. 더 이상 우리 부부와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아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좋다라는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보니까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여기 뭐 반창고만 좀 붙였지 뭐 크게 이제 상처는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논란을 좀 종식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제 KT에 일단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와는 뭐 좀 대비는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 보통 대선 후보들은 다 이 본인이 응원하는 이 야구단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네. 대통령도 다 자기 지역 출신 그 점퍼나 이런 거 입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지역 연구를 확실한 의미인데 아마 이제 어제에 저렇게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부인의 낙상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은 저는 상당히 좀 일단락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아내 김혜경 씨랑은 좀 핑크핑크해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 또 한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윤 후보가 지난주 목포를 방문할 때 얘기예요. 네.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 저녁 자리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성공에 나선 겁니다. 이 본인의 SNS에 윤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요. 누구든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제3자 기부 행위에 이 식사비 지불 의혹이 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윤 후보의 사진 하나 같이 올렸는데요. 이 포항 방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진으로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서 지적하기가 힘들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매도하는 거야말로 이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오히려 당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후보 측이 알아보지 않은 사실관계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쪽은 윤 후보 측은 이 상대 후보 주장을 반박할 만한 결제 내역을 다 가지고 있다.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 후보 측은 내가 먹은 거, 내가 결제한 내역이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 이재명 후보의 공격에 이 반박에 더해서 한술 더 떠서 이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더 세게 공격에 들어갔어요. 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그 영부인 자격을 언급을 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 대 강아지 토리의 엄마 이렇게 두 김혜경 씨와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비교하는 글을 썼다가 네.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일단 총대를 메고 공격에 나섰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과거 이제 김건희 씨가 임신을 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 충격으로 유산을 했었다 이렇게 대신 사연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선거지만 이런 부분까지 잔인하게 공격해도 되는 거냐. 출산 못한 여성은 국격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거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격은 영부인 출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한준호 수행실장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지금 뭐 말, 행동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말, 행동 외에 이 공약을 갖고도 이 두 사람 맞붙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또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민들의 보유세 이제 부담을 완화해서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 발표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자가 전 국민 1.7%에 불과한데 윤석열 후보가 이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주택 청약은 잘 알지도 못하더니 종합부동산세만 전면 재검토하려 한다. 이렇게 강하게 좀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금 추가로 이제 거친 초과 세수 19조 원 정도를 이제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민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이제 쌈짓돈처럼 펑펑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양 후보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계속 비판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이 두 후보의 신경전 어쨌거나 뭐 대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긴 되겠습니다만 은영미 위원님. 네. 뭐 다른 것보다 그래도 공약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선거법 위반 밥 먹었는데 누가 냈느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양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고발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우스워 보이고요. 뭐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한준호 의원 아직도 사과 안 했습니까? 근데 그거 슬쩍 내렸잖아요. 그죠? 토리 엄마 뭐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슬쩍 그 문구는 삭제했는데 사과를 안 했으니까 자꾸 저렇게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빨리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사퇴까지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사퇴까지는 할 필요 없고 빨리 사과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큰 것보다는 이렇게 짜잘한 거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치열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저는 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나마 이번 주에 정책 대결이 좀 있었어요. 부동산 정책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 즉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 실효세율을 한 1%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 하면서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내건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종부세 고지서가 그러니까 오잖아요. 그거를 받아들면 아마 놀랄 것이다 해서 선제적으로 종부세 완화라든가 1가구 1주택은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양도세, 중과세, 일시 면제 등 이제 세금 완화 정책으로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감세 대 보유세 강화 이렇게 대비가 돼서 상당히 두 후보의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정책 대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번에 또 차이가 드러나는 정책이 뭐냐면 외교 안보 정책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한다는 기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인데 반해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를 검토하겠다. 또는 종전선언에 지금 막 하고 있는데도 반대한다 하면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격차가 있는 정책을 내비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정책 대결을 벌침으로써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고를지 아마 상당히 마음을 정하는데도 많이 그 판단 잣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대결이 좀 더 본격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직 선대위를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꾸려지겠죠. 그럼 다다음 주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정책 대결을 좀 더 본격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오히려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 철회에 특검까지 이재명의 승부수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꼭 지급을 고집하진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 당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이 첫 일성이 바로 이 재난지원금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도전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유호정 기자, 한 발 물러선 이유가 뭘까요? 네, 약 20일 만에 좀 사실상 후퇴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정부도 예산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재원 마련뿐 아니라 이 후보의 정치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이 최근 조사를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긍정이 32.8%, 부정이 60.1%고요. 그리고 또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29.3%, 반대가 67.9%로 이 조사에서는 반대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렇게 당정 갈등까지 표출이 된 데다 국민 지지도도 높지 않은 이 정책,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 상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고려를 해서 사실상 철회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 속도는 느리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라도 시급히 지원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한 발 물러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여당에서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야당은 무슨 유연성이냐, 아니면 말고식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철학과 원칙은 분명히 하지만 현실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한다. 역시 이재명답다라고 추켜 세웠고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유연하고 실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좀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느냐라면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위원님.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기재부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좀 압박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지도부가 좀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뭐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계획만 짜고 있다라든지 그 홍남기 부총리는 엄청나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여당이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이유가 뭐냐면 지난 7월달 추경 이후에 이 세수가 추가 세수가 거친 게 이제 19조 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 1인당 한 20만 원씩 25만 원 나눠주면 25조 정도 드는데 그러면 대충 플러스하면 뭐 나눠줄 수 있겠다라 판단하에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김부겸 총리라든지 홍남기 부총리가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게 국가재정법상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국채를 갚는 데 써야 되고 또 지방교부금도 줘야 되고 또 유류세 인상 때문에 여기도 또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쓸 돈이 없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라고 이제 그동안 세게 주장을 했는데 정작 추계를 해보니까 세금 남은 게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 돈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판명이 나면서 결국은 아마 이제 주장을 접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 재난지원금 문제만이 한 발 물러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수아 기자,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좀 빨리 하자라는 입장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이 후보 지난 관훈 토론회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른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었죠. 그런데 오히려 국면 전환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더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건 없는 특검 제안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조건 없는 특검 하겠다. 대신 윤 후보도 피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윤 후보는 쌍특검 하려면 하라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고발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네, 뭐 사실 윤 후보 일전에도 쌍특검 받겠다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 의혹을 묶어서 하는 것은 물타기다. 특검을 할 거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으로 특검을 받는 것처럼 이 본인에 대한 의혹도 특정해서 특검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 둘 다 특검하자라는 데 이 공감대가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은영미 위원님, 이게 지금 특검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면 대선 전의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네. 빨리 이제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검 준비하는데 한 20여 일이 걸리고요. 최소 수사를 하는데 최소 2달, 많게는 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1월 말까지 뭐 12월 초까지 준비하고 2달 조사해도 한 2월 중순이 되는데 네. 3달 조사하면은 3월 9일 대선 기간을 훨씬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늦었는데 말로는 다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죠. 22일 날 일단 구속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에 대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대충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나올 테니까 그때 빨리 해가지고 빨리 물론 대상을 놓고도 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만 조율을 한다면 빨리 이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정말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3월 9일 전에 나오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사실 맞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막 내놓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때 눈치 봐서 정치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어쨌거나 가급적 선거 전에 또 아주 근접하지 않고 좀 빨리 내놓는 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검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 어제 국회 국토위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 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김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긴급히 추가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이 그 이재명 방지법인 것 같은데, 아니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른 사람은 못하도록 막지 않은 그런 법입니까? 숙려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죠. 네, 지금 결국 저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이 국회 국토회의 대장동 사건 이슈만 이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항상 이 파행이 되고 마는데 결국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그러면 수사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이 검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짧게 알기 쉽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검찰 수사 일단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지금 김만배 씨 등 이제 대장동 3인방 불러서 이제 소환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간에 지금 없어서 굉장히 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수사팀이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을 초과를 해서 16명이 쪼개기식으로 이제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불찰이다,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곽상도 의원이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이제 혐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검찰이 결국 뇌물 혐의를 입증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맞춰질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재난지원금 지급도 한 발 물러서고 결국은 뭐 중도로 이 가운데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유호정 기자. 이 어제 우리가 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열린민주당이랑 민주당이 합당 논의를 좀 공식화했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아니 이거는 좀 중도 확장이랑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에서 내부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목적인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뭐 조국소를 내건 열린민주당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목소리인 겁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 협상단장인 우상호 의원은 지지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다. 지지층이 일단 결집이 되어야 외연 확장이 기반이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합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합당 성사된 거 아니다.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 대표는 이 민주당이 개혁 과제에 적극적이어야만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합당이 불필요하다는 게 당원들의 의견이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는 사실 이런 게 좀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토끼를 잡자니 산토끼를 못 잡고 산토끼를 잡자니 집토끼를 못 잡고 이 딜레마, 이 이재명 후보도 이 똑같은 고민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좀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승부수를 던지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또 이 선대위 구성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선대위 출범, 선대위 강요는 횡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발표가 원래 이번 주 안에 되겠거니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1차 인선 발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지금 수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 기자, 이 수년된 이유가 뭐죠? 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제 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네. 한 주 한 주씩 선대위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계속 결론이 안 나오니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화설을 일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김 위원장님과 논의나 합의가 좀 된 것 같은데 분야별 총괄본부장 인선이 혹시 조금 의견이 일치되는 게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뭐 언론에 이제 나중에 발표할 그런 그 뭐랄까 이 기구 조직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모든 당원들이나 당 관계자가 또 우리 당 관계자는 아니어도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선거라는 건 뭐 이렇게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진짜 조만간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원만하게 잘. 네, 여러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그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세 사람이 모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약간 있다. 그래서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세 분과 함께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이제 완벽하게 조율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교수의 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조율이 되려면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 중반쯤 1차 선대위 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들리는 얘기가 김한길 전 대표가 이 선대위 합류에 이 오케이 수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직접 알아봤는데 뭐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김한길 전 대표 측과 연락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김한길 전 대표와 윤석열 후보 굉장히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여서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 후원회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6월부터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김한길 대표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합류를 결정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 MBN 프레스룸이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임재훈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네. 임 전 의원 오늘 아침에도 김한길 전 대표 통화를 했다. 네. 근데 김한길 전 대표가 심히 고심 중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직접 심경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 합류를 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한길 전 대표의 건강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 뭐 잘 아시다시피 폐암 수술을 할 정도로 좀 건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최근에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정치를 하면서 건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치 참여를 지금 좀 말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합류를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 김한길 전 대표가 사실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 조언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수아 기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봤죠. 네,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제3시대설을 권하고 있다,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던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탄 계기,
바로 김한길 전 대표의 조언이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교동계 인사를 포함한 민주화 세력을 모으는 전략도 조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역시 인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내가 동교동계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은 뭐 김종인,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이 다 같이 안고 가는 이 선대위를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구성한 대로 갈지 말지 지금 키를 쥔 거는 어쨌거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김 전 위원장이 슬쩍 또 의중을 밝혔어요. 네, 이 이른바 삼김 체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기자들끼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 권영세 의원 말을 좀 먼저 인용을 하자면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예상대로 총괄 선대위장을 맡고 김병준 교수가 상임 전 선대위원장 아닌 미래전략 이쪽으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는 국민통합 역할을 맡는 식으로 이 세 사람이 권한을 분산해서 맡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예전부터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후보 직속기구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본인과 친한 김 전 대표에게 맡겨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전망이고요. 다만 김병준 교수가 맡는다고 알려진 이 상임선대위원장 자리, 이 부분은 여당은 송영길 당대표가 맡고 있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당대표에게 상임선대위장직 당형직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또 어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 현재 기준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거다. 이 윤석열 후보한테 제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쨌거나 주변에서 이 상황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결국 상황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본인의 주도하에서 선거를 좀 지휘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문재인, 박근혜 이 두 대통령 선거를 지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팽이라는 걸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이 선거를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일단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다면 권한을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권력이 가버리면 이게 상황 논란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분산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병준, 김한길 이 두 분하고 세 명이 어떻게 이 분산하느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일단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맡아서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새롭지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오히려 더 별동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똑같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 전부 다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열 몇 명 줘버리면 이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외부의 영입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민주당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경선을 도와줬는데 이분들을 안 모시면 이게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충돌이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주말 중에 뭐 저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주말 중에 정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선대위 구성도 구성이지만 사실 이 윤석열 후보한테 원팀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유호정 기자, 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홍준표 의원 집으로 찾아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회동을 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 대표에게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라면서 그 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결국에 만나야 하는 건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야 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만나긴 할 거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만간 홍 후보가 마음을 돌린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직접 만난 이준석 대표 쪽의 얘기로는 홍준표 의원이 뭐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올라온 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라는 게 마치 선대위에 참여해서 윤 후보를 돕겠다라는 취지로 읽힌 것처럼 이제 네. 보도가 됐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홍 후보 스스로 이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질문을 직접 받잖아요. 미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거냐라고 물어보자 여기에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경선 후보로 되고 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후로 대선판에 나오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마치 대선판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나 선대위 안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강요하면 이거 횡포야라고 약간 이런 입장인 건데 윤석열 후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이렇게 팬덤 지지층은 없었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그것도 특히 2030 청년층 미래 세대가 자기를 지지해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청년층을 함께 마음껏 이제 한번 자기 세력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지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한참 누릴 건데 지금 당장 본인도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선대위에 참가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선대위에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선대위 참여하면 이 2030 청년들을 어찌 보면 자기의 팬덤 지지층을 다 들고 윤석열 후보한테 주는 셈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고 일단 자기 세력화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후보 입장에서 전화를 한 5번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물론 이제 바쁘죠. 홍준표 후보 말고도 지금 선대위도 꾸려야지 뭐 이것저것 야구장에도 가야지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 직접 찾아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전화 한 5번에서 안 받아주시면 일단 물론 찾아가더라도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제 생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전화만 하더니 집 한 번 안 찾아오더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래서 내가 원래 오면은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도리 19초라도 일단은 다 해라. 그러나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당장 선대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뭐 2027년 차기 대선도 뭐 염두에 드는 듯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치를 계속 하려면 당의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선대위에 참가를 안 하더라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시간을 줘라.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19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마 같은 2030까지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9초려라도 이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